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메디치의 바람이 불고 공화정의 바람이 맞설 때, 사악한 자의 광포가 선한 의지를 내려칠 때, 예언된 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릴 때,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운명의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꿀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운명의 돛으로 바람에 오른 마키아벨리. 오늘은 바람의 궤적에 담긴 그의 발자국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김경희의 마키아벨리 루트의 가이드가 되어주실 김경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파란만장한 인물 마키아벨리가 머물렀던 곳, 그리고 그가 떠나갔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루트를 만들고 그의 행적, 그의 발자국을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유럽 이곳저곳을 좀 떠돌았던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교관을 했으니까요. 네. 그 대사를 수행하면서 그 나라의 그 정세 보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마키아벨리는 워낙 그 문장도 간결하고 명문이라요. 당시 그 피렌체 그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기다려서 같이 탐독해보고 읽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 정치사상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뭐 피렌체사를 쓴 어떤 향토사학자 혹은 뭐 만드라골라라고 하는 희곡을 쓴 사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필가로도 더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거의 다 르네상스맨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아주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그 시대 전체를 통찰해내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세 사람이라고는 합니다만 현대 의미로 보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더 최적화된 그런 어떤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그 르네상스맨의 중요한 또 그 시대적 배경은 위기였겠죠. 그 전환기이다 보니까 그 평화 시기에는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좀 그랬을 텐데, 당시 그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워낙 그 많은 자극을 받다 보니까 자극이 사람을 더 어떤 역량을 개발시키도록 더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 학문이 여기저기서 성과를 내면서 막 그 발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지식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날그날의 토픽이 자연과학이었다, 인문학이었다, 교육학이었다 막 옮겨가던 시기에 그렇죠. 예. 다방면에 걸친 호기심과 공부가 예, 이어졌던. 입시가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즐겁게 공부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서 재밌는 게 그 서양에 보면은 천재들의 시기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그 네.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막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막 한 시대에 그러니까요. 서로 막 토론하면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꼭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르네상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키아벨리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다 같이 그때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인물들이 막 그것도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이렇게 펍에 갔더니 거기 스티븐 호킹과 아인슈타인과 칼 세이건이 같이 셋이 앉아가지고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풍경 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도 그 메디치 가문이 군주국으로 올라왔었을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데요. 이 천재들이 생활했던 그 그리스 아테네도 그랬고, 이 르네상스 시기 보면은 이 문화가 시민 중심의 문화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다양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상명하복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체계라기보다도 서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막 그 정말 시끄럽습니다. 예, 그 시끄러움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데는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하나인 곳에서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서로 이렇게 뽐낼 수 있고 그것을 평가해주고 같이 얘기해줄 수 있고 이런 자기 검열을 할 필요가 없었던 자유로운 토론의 시대. 네. 자, 이야기가 좀 서늘하긴 했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마키아벨리의 루트. 예, 마키아벨리는 그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역시 자신의 고향 조국인 피렌체인 것 같습니다. 피렌체는 몇 년 살아도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 산 건 아니고요. 몇 개월을 있어도 그 맛을 다 모르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피렌체라는 도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 이태리 그 문화유산 있는 데는 원래 그 안을 잘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 르네상스, 근세, 현대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있는데 그 천재들의 어떤 발자취가 남아 있는 것을 그 따라만 가는 것도 그 영감을 많이 주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루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마키아벨리가 상관을 모시고 쫓아다녔던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상관 모시고 쫓아다니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다. 재미없죠. 네. 그게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정말 사랑했던 자신의 조국 그리고 그가 숨쉬었던 그런 그 피렌체를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에서 그 근무할 시기 아침에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그 베키오 궁이라고 하죠. 그 시누리아 광장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피렌체 그 시의회하고 그 시청사 건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어떻게 그 출근하게 됐을까를 상상을 하면서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마키아벨리 생가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이렇게 나무 대들보에 여기 마키아벨리의 생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나와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한 5, 60m를 내려오면은 유명한 그 베키오 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폰테 베키오 다리. 네. 폰테 베키오.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냥 오래된 다리입니다. 중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다리거든요. 근데 이 다리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독일군도 폭격을 안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계 유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천하의 독일군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도 가보면은 중세 시대의 어떤 그 다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걸어다녔을 때의 모습과는 지금 좀 다릅니다. 마키아벨리가 걸어다녔을 때는 그 위에 푸죽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기를 이렇게 다듬고 다리니까 그 밑에 아르노 강이 흐르거든요. 거기다 부산물들을 막 버렸군요. 그렇죠. 네. 버려 그 쉬우니까 거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다녔겠죠. 피 냄새를 맡으면서 다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가 전부 다 금은세공 하는 그 금은방으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메디치와 관련되는데요. 그 댄 브라운의 유명한 영화인 그 인페르노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텐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 바자리 회랑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그 시누리아 궁 베키오 궁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지금 베키오 다리 위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것도 마키아벨리 시기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메디치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방과 이 그 바자리 회랑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2m 위에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디치 왕을 위해서 군주를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살의 위험이라든지 그 냄새나는 그 푸주가 있는 데를 다니기 싫으니까 그 베키오 궁, 그 정부 종합청사에서 자기의 새로운 궁인 피티궁이라는 데까지 바자리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를 시켜가지고 그 복도를 만든 겁니다. 자기 그 군주 가문을 위한 개인 그 회랑을 만든 겁니다. 재밌는 거니까 공화정일 때는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군주제가 되고 나니까 따로따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그 창문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봤다 그래요. 그런데 조그만
그 원으로 돼 있는 한 30cm 정도 되는 지름 30cm 정도에서 한 4, 50cm 되는 창문이 있는데 조금 다른 쪽에 보면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히틀러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워낙 그 피렌체를 좋아해가지고요. 왔는데 무솔리니가 히틀러를 위해서 이렇게 베키오 다리에서 이렇게 조금 그 아름다운 경치를 관광하라고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솔리니가요? 무솔리니가요.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물. 네.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어쨌든 그런데 그 이 바자리 다리 그 회랑과 그 금은 쇠공품은 메디치가 군주국을 세우고 나서 1530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닐 때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푸주깡이 아니라 금은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장 고결한 걸 그렇죠. 다루는 것으로 바꿔라. 예, 예. 그러니까 공화제와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 루트 소개해드리면서 마키아벨리가 다녔을 때와 달라진 지금 모습과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디치가와는 마키아벨리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키오 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100m 정도, 한 5, 60m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가면은 그 이제 시노리아 광장이 있고 시노리아 궁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일반 관광객들은 잘 주의 깊은 관광객분들은 보시겠지만 잘 안 보시는 게 있는데 피렌체 가서 보시면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와 현대의 아주 그 조화로운 모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태리는 왜 자기 집인데도 그 공사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죠. 네. 근데 중세 시대에 지었던 탑이 있어요. 네. 탑이 그러니까 벽돌로 쌓은 거죠. 벽돌로 쌓고 한 30m 정도 되나? 30m 되는 걸로 올라가 있고요. 그 옆에는 현대적인 시멘트 건물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니까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중세 시대의 탑입니다. 탑. 네. 그 앞에 가보면 항상 거기 앞에 어느 가문의 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게 그 탑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중세 시절, 그 르네상스 시절 때 1부에서 고든 2부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정치 내에서의 귀족과 인민의 관계를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그 탑은 대부분 귀족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우리도 무슨 그렇죠. 뭐 타워 팰리스 그러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 건축물 지으면 뭐 양반들 뭐 나오고 뭐 왕족 나오고 뭐 이러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위로 향하죠. 높죠. 그 이제 무슨 이론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선을 제압하는 것이 이제 권력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탑이 펜타그램이라고 그러나요? 그 있죠. 네, 네.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탑이 왜 그렇게 높게 지었느냐? 귀족들은 그 항상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귀족과 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인민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방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높게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민 정부가 들어서 공화정 정부가 들어와서는 많은 것들을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린 그 시청사 건물 시노리아 그러니까 백교 궁보다 낮게 짓도록 하고요. 우리도 왕 밑에는 99칸밖에 못 짓게 하는 어떤 그 정치적 관계에서 그런 그 건축물들이 형성되는 것처럼요. 그 피렌체에 가시면서 방문해 보시면 그런 관계를 보시는 것도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구와 신의 조화 그렇지만 옛 것들이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그 상점으로 사용되고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다가 이렇게 시노리아 그러니까 피아자 델라 시노리아죠. 시노리아 광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우리 그 시청 광장이라 그럴까요?처럼 이제 피렌체 시민들의 중심 공간인 그 시노리아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시노리아 광장. 예. 네. 워낙 거기 사진을 찍은 게 많아가지고요. 구글링에 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되게 이런 공간에 가게 되면 처음 갔는데 왠지 여러 번 왔던 것 같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도 뭐 볼 게 많은데요. 재밌는 거는 그 시누리아 그러니까 백큐궁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다 보면 가운데쯤에 그 동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의 화영 장소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는 마키아벨리와도 중요한 그
메디치 가문에 저항해서 싸웠던 인물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의 그 타락상,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도미니칸 수도의 수도사였는데요. 피렌체가 당시 어떤 자본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면은 축제도 많이 열고 메디치가가 잘 열었던 게 축제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 시민들을 구슬르는 게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야근 많은 회사 회식 많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아르테는 회식이 좀 있나요? 네, 어찌됐건.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치, 화려 이런 것들을 그 캐톨릭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막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감을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알프스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프랑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메디치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란스러운 피렌체 사람들이 사보나롤라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예언자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군주에 나온 유명한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가 바로 사보나롤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맡기는데 이 사람이 또 신실한 그 캐톨릭 신자라요. 직접 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렴 청정을 합니다. 신돈이군요, 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수렴 청정하고 자기파 사람들이 그 1494년 메디치가 나가고 나서 그 공화정을 수립을 하고 공화제를 유지를 하는데 그때 많은 그 어떤 좋은 것도 많이 하는데 기존의 메디치가 사람들과 그 메디치가의 귀족들이 당연히 사보놀라를 계속 그 비난하고 헐뜯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러블이 생겨서 정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보놀라가 거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역시 권력을 잡은 방법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불의 심판을 하자.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 석탄이 이렇게 불 위에 지나가도 화상을 안 입지 않습니까? 그걸 하자 그러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안 나타났죠. 네. 그 흥분한 시민들이 집에서 자기가 한번 대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냥 뿌려가지고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잡아서 화형시켜 버린 거야. 그게 1498년입니다. 참 야만의 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거를 보고 마키아벨리가 사보놀라를 평한 게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면은 그 권력을 잡고 좋은 정치를 펴려고 했으면은 그에 걸맞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한다. 네. 이건 말하자면 순진한 예언자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영역과 정치 영역의 논리는 다른데 종교 영역의 논리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장과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좀 모순되지만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보놀라가 굉장히 마키아벨리에게 줬던 영향도 큰데요. 피렌체 사회에 준 영향도 크고요. 바로 그 사보나롤라가 화형당한 그 시노리아 광장이 그래서 우리가 또 마키아벨리를 루트로 쫓아가 볼 때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그렇죠. 공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들 위 쳐다볼 때 우리는 아래를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참 이태리나 이 유럽의 문화 중에서 이 궁이라든지 어떤 사원 앞에 이 광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떤 건축사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광장이 많나를 봤더니 뭘 지으려면 이 말하자면 이제 그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나무도 썰어야 되잖아요. 되게 이제 그런 걸 하는 작업실이 있게 되면 이제 인부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한밭집들이 생긴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건물을 다 지으면 그 이제 작업을 했던 공간은 비워지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광장이 되고 거기 들어있던 한밭집들이 이제 현대화된 카페가 되면서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광장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이 유럽의 어떤 그 유적지라는 곳이 그냥 생활의 공간이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새롭게 이제 조명이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똑같은 광장인데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변하면서 또 다르게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누레 광장 저쪽 한 켠에 보면은 그
백효궁 들어가는 정문 그 쪽에 보면은 그 로지아라고 하는 어떤 그 천장이 있는 그 홀이 있습니다. 넓은 홀이 있는데요. 지금은 보면은 여러 조각상들이 그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거기는 공화제 시기에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정치를 토론했던 곳인데요. 일종의 아고라군요. 그렇죠. 네. 예, 아고라였는데 그러니까 메디치가가 딱 군주국이 되고 나서는 거기서 메디치 군주나 메디치가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의 주둔지가 됩니다. 제식 훈련하고 막.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그 사회의 삶의 형태를 참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시노리아 광장까지 가게 되면 이제 루트가 끝나나요? 아니면 이제 마키아벨리가 광장까지 갔으면 이제 출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네. 시누리아 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노리아 궁. 예, 여기가 지금은 백효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누리아 궁이라고 불리게 하는데요. 원래 시누리아 궁이 더 예전 또 맞는 얘기고 백효궁은 백효가 예시란 뜻인데요. 네. 아까 그 바자리 그 통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치가가 이제 군주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정치 형태도 군주국으로 바꾸고 나서 저쪽 그 강 건너, 강남이죠. 강 건너 쪽에 그 피티궁이라고 하는 큰 궁을 사가지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집무실을 옮깁니다. 네. 그러니까 새 집무실이 됐으니까 요거는 기존 것은 옛 것이니까 구청사.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백효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공화국 마키아벨리가 그러니까 직무를 받던 데입니다. 예. 근데 여기 딱 들어갈 때, 그러니까 사실 시노리아 광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광장보다도 사진 찍기 바쁜데 이 정문 들어간 왼쪽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다비드상. 네.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예. 가짜? 모조품입니다. 예. 진짜는 어디 있어요? 진짜는 저쪽 그 시노리아 광장에서 북쪽으로 한 5분 10분 정도 더 걸어가시면은 갈라리아 델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미술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군요, 거기서. 그렇죠. 예.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 또 가져간 줄 알고. 아닙니다. 거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거죠. 예, 예. 네. 5m 2라고 하는 굉장한 그 조각상이니까요. 근데 그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 예전에는 그 워낙 그 앞에 줄이 많이 서가지고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관람객들이 거기 워낙 많이 줄이 서 그렇겠죠. 있어가지고요. 저처럼 이제 무식한 사람도 알고 있는 조각상이니까. 근데 정말 꼭 직접 가서 원본을 보시라고 꼭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5m가 넘으면 그 압도감만으로도 충분히 예술적 체험이 되겠네요. 그 대리석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천재가 만든 작품의 기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뭐 메디치 가문의 누군가가 다 좋은데 코가 좀 높은 것 같아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한 손에다가 석회가루와 정을 들고 오라서 소리만 내고 가루를 떨어뜨리더니 거봐 훨씬 좋네라고 했다라는 뭐 그랬나요? 일화가 있더라고. 교수님도 모르시는 게 있군요. 근데 그게 사실 만들어진 거는 공화정식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렇죠. 뒤에다 만들었죠. 근데 그 다비드 중요한 게 뭐냐면 마키아벨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 다비드 상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옛날에도 그랬죠. 그 예술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왜 피렌체의 시청사 건물 앞에다 놨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화제 시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이죠. 그렇죠.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한 영웅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목동인데. 그렇죠. 거인 골리앗을 골리앗의 싸움. 쓰러뜨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피렌체는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었고 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그 약소국에 시민들이 봤었을 때 저런 어린 아이도 조국을 위해 싸웠다. 그렇죠.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 광화문에 저 이순신 장군 서 있는 거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다윗은 이제 왕이 된 뒤에 나쁜 짓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죠?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시누리아 궁. 여기서 여정을 마칩니까? 아니면 한 군데 더 갑니까? 시누리아 궁은 그 마키아벨리와 관련해서 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여행을 그러니까 가보셨을 때 들어가기도 좀 힘들겠지만 들어가시면은 일단 그 안에 있는 그 예술품들에 압도되기 쉬우실 텐데요. 마키아벨리가 근무했던 데는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되지 봐야죠.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진품 명품에 300년만 된 자기가 나와도 막 와, 그런데 여긴 가면 그냥 건물 안에 500년씩 넘은 그렇죠. 물건들이 그냥 막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일단 처음에 그 500인 회의 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는 의회 그 회의를 열던 방인데요. 그거는 그 메디치가 군주되고 나서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공화정의 그 잔재를 찾기는 힘들고요. 3층에 백합방이라고 하는 릴리홀이라고 하는 데로 가셔야 됩니다. 3층에 가시면은 마키아벨리가 근무했던 그 집무실이 있고요.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 횡한데 그냥 마키아벨리의 그 반상이라 그럴까요? 토르소, 그러니까 나무 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메디치가가 들어오고 나서 옷방으로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정의 중요한 그 외교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중요한 부서를 옷방으로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굉장히 횡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 근데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근무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릴리홀의 또 가운데를 보시면은 그 또 조각상 뭐 도나텔로의 그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뭐 작품도 네. 있고 그런데 유디트 나오면 왜 저 목 잘린 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홀로페르네스 왕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을 이 마키아벨리와 함께 엮어서 하게 됩니다. 시누리아 궁.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장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 묻혔습니까? 산타크로체라고 하는 성당에 묻혔습니다. 네. 여기도 여기는 근데 주로 많은 그 위인,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라요. 네.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타크로체 성당은 피렌체의 그 동쪽에 있는데요. 가 보시면은 들어가기 전에 그 웅장한 그 단테 그 상이 서 있고요. 들어가시면 단테의 가명, 근데 미켈란젤로의 무덤뿐만 아니라 그 마키아벨리의 무덤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미켈란젤로, 그리고 단테. 네. 뭐 이태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다 보면 장소 하나하나마다 꼭 한 사람과 연결된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어떤 르네상스 시기 또는 그 이전 그 이후의 어떤 인물들과 만나게 되는데 역시나 이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보너스처럼 얻게 되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부에 걸쳐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마키아벨리 루트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여행지를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그 저작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마키아벨리가 잘못 이해됐다라는 것을 이제 강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 사상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당시에 처해 있던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 조국의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경험과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 조국의 부강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기도했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600년이 지난 동양의 한 사람 독자로서 또 새롭게 또 느끼게 되는 거는 그 피렌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은 역시 뭐 도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 시민적 삶의 어떤 활기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사는 삶이 옳고 좋은 삶일까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공화국이 이렇게 나약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이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잘 가꾸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고민과 질문에 이제 대면하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또다시 그 제사와 차례 문제 때문에 막 갈등들이 있었다 하는 뉴스를 전해 듣게 되는데 왜 공화국에서 자꾸 그 봉건제의 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인기 발언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자, 지금까지 3부에 걸쳐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줄 평을 남겨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해와 편견에 묻힌 한 사상가의 조국 사랑. 마키아벨리 편을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3부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여행의 김태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또 다른 거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